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익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음성신호처리 연구실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이버스 송년회 때도 불러주셔서 한번 톡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바벨탑 연사로 불러주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가제로 김무성 님이 적어주신 게 이제 딥 NLP 근황, 버트 리사 등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의 것만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니와 제가 일단 그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제목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한 제목이 얕은 깊은 NLP 근황 토크예요. 이게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마 앞서 발표하신 박기호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면 저걸 들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해석할까 라는 것을 위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컨텐츠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제 제 소개를 드리고 NLP 근황에 대한 얘기를 드린 다음에 정신승리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정신승리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NLP 계속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걸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히 느낀 점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같은 학교에서 학부 때는 전기랑 수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맞지 않는다는 걸 잘 깨달은 다음에 이제 전기공학 연구실로 본전공으로 진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음성 신호처리 연구실이다 보니까 음성 신호 분리, 그리고 음성 검출, 또 제가 관심 있었던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된 이유였던 음악 연구를 초반엔 했었습니다. 초반엔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정부 과제가 들어와서 언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저랑 굉장히 잘 맞아서 지금은 링귀스틱스 쪽 강의도 많이 듣고, 그리고 NLP 혹은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으로 불리는 이제 해당 분야의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한 70% 정도의 시간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제목에 대해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얕은이란 말은 제 토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얕은 깊은 NLP 근황 토크가 될 예정이고요. 깊은 NLP라고 하면 이제 딥 NLP인데, 얕은 딥 NLP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얕은 깊은 NLP로 바꿔봤고, 근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술렁술렁하게 사람들을 만든 그런 주제들에 대해 그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그것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많이 익숙한 그래프이실 거예요. 그래서 2017년 겨울에 이제 갑자기 이런 그래프들이 현실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저는 그 연구자로서 보면서 NLP와 뭔가 많이 닮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일단 이 그래프에는 종목이 있죠. 종목이란 거는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저 블록체인 코인 네임이 AI에서의 특정 분야 같은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2년쯤에 이미지가 떡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NLP, 스피치, 비디오 다들 한 번씩 올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이걸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끄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은 구글, 페이스북, 이제 그런 집단들이 이런 계단식 상승을 이끌어내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계단식 상승을 이끌어내려면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본이 필요해서 데이터를 많이 매집을 해서 그걸로 GPU를 비싼 돈을 들여서 혹은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물론 여기에 좋은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었었는데, 많이들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히 봐도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2014년쯤에는 CNN하고 LSTM이 본격적으로 이미 NLP에 사용이 되면서 성능이 증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쯤에 어텐션이 나왔고, 2017년에 셀프 어텐션이 나오고, 그 다음이 엘모, 버트, 그리고 리사는 약간 엘모, 버트, 셀프 어텐션 쪽이랑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링귀스틱한 것을 다시 한번 리비지팅 한다는 측면에서 넣어봤고요. 최근에는 빅버드라는 이름의 해괴망측한 이름을 가진 모델이 글루 리더보드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만해 이제 우리가 할 것도 남겨줘라고 외치게 만든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그 차이가 있다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그래프는 많이들 보면 아시겠지만 하고 떨어졌는데 NLP는 적어도 소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게 있으면 우리가 쓰는 논문의 억셉 레이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가를 좀 간단히 살펴보자 AI 리포트라는 그런 그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카이빙을 통한 학계 확장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이게 아카이브라는 거는 그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기존에는 저널이나 물론 학회는 요즘 아카이브랑 많이 병행이 되는 것 같지만 저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식이나 정보를 꽁꽁 숨겨두는 느낌이 강했죠. 근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연구를 자유롭게 올린 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그걸 또 고치고 하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연구 내용을 공유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철학이 강하게 담긴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항목에 관한 것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Computational Language 그리고 비주얼 그리고 머신러닝 자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AI가 여기서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말한 AI가 그 전통적 의미의 약간 룰이나 익스퍼트 시스템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딥러닝이 등장을 하면서 잠시 하락을 했다가 그것도 요즘 기술들과 합쳐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컴퓨테이셔널 랭귀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학회도 그에 상응하게 엄청난 서브미션 수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마켓 리포트 같은데, 네, 이거는 북미나 아니면 유럽권의 국가들에서 실제로 컨버세이셔널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텍스트 애널리시스, 제너레이팅 쪽이 많은 비중을 마켓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직 이런 게 좀 적은데요. 리소스랑 NLP란 것이 결국 랭귀지 디펜던트한 측면이 굉장히 강한 태스크들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 DB 혹은 코퍼스 혹은 그에 맞는 프로세싱 방법들이 아직은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작은 편이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태스크별로도 상당한 발전이 있습니다. 일단 왼쪽 위 같은 경우에는 펜트리뱅크라는 코퍼스를 이용해서 그 문장 성분 파싱을 하는 태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퍼포먼스가. 그리고 이 뉴스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는데 이때가 RNN 인코더, 디코더,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구글 번역기의 성능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그런 사회 현상도 보였을 때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쯤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아래 같은 경우에는 QA셋 등등을 포함한 글루 벤치마크인데 이것도 2018년 10월 3일이면은 버트 나왔을 때인가? 아마 그때랑 비슷한 때일 텐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봐서 휴먼 퍼포먼스에 상당히 근접하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이미 넘은 태스크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서브미션
비율과 acceptance rate인데요. acceptance rate는 사실 학회들에서 웬만하면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학회의 권위를 약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냈다가 떨어졌었던 NaHL, HLT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에 서미션이 396이었어요. 롱이 2016년엔 396이었는데 이게 매년 열리는 거 아니고 경년일 때도 있고 매년 그 다음 해 열릴 때도 있고 한데 그 647로 늘었으니까 거의 한 1.78배쯤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올해 보니까 900 몇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 확실히 분야가 커지고 있고 그 컨퍼런스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NLP 컨퍼런스들에 대해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랑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이 컨퍼런스들의 컬포 페이퍼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거는 립스 많이 아시겠지만 뉴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스템 립스라는 컨퍼런스의 그 컬포 페이퍼 자료고요. 아래 거는 트리플 AI라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전반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컨퍼런스에 대한 컬포 페이퍼입니다. NLP를 알고리즘으로서 다룬 학회들은 주로 AI 학회들이고 그 알고리즘들이 메인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큰 분야들을 준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태스크들을 해결을 하는 방향들 같은 거를 그 논문으로 많이 받고 실제로 이렇게 컬포 페이퍼에도 나와 있어요. 아래 것도 보면은 NLP에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NLP의 큰 분야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들을 뭔가 내가 랭귀지로서 다가가겠다라는 것이 크게 담겨있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은 그렇지만 컬포 페이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게 많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런데 ACL 학회 쪽은 약간 달라요. 그건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운영하는 학회들인데 여긴 일단 랭귀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컬포 페이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묻는 거는 태스크의 정의가 합당한가, 또 그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링귀스틱한 성질을 어떻게 실험에 반영할 것인가, 잘 되었는가, 이게 사람마다 언어 직관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많이 보는 학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학회들은 ACL, EMNLP나 NAACL, 그런 ACL 쪽 학회들이 이런 걸 많이 체크를 하게 되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도메인 제너럴한 학회와 도메인 스페시픽한 학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학회에서 각각 받은 리뷰 코멘트를 한번 달아봤는데요. 아마 다 읽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내가 위에 있는 코멘트가 AI 쪽일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래에 있는 코멘트가 트리플 AI라는 학회에서 받은 코멘트였고 위에 있는 코멘트가 EMNLP라는 ACL 주최의 학회에서 받은 코멘트였습니다. 꽤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저런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언어학에 어떤 개념을 갖고 왔고 그리고 그게 어떤 성질들을 갖다 쓰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하는 것을 주로 보는 게 컴퓨터 링귀스틱스 쪽 학회라면 NLP 쪽 학회는 그거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 만들었고 그런 거를 훨씬 좀 더 이밸류에이션 어떠한가 그런 측면까지 좀 더 알고리즘의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코멘트들을 받고 지금 다시 수정해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NLP와 컴퓨터 링귀스틱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통합이 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저 왼쪽 위에 같은 경우는 TF-IDF라고
지금의 워드 투 벡터 같은 개념이 사용되기 이전에도 많이 쓰이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원핫 인코딩과 TF-IDF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프로세싱을 하던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방법론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사람은 워드 투 벡터 논문을 작성을 한 토마스 미콜로브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논문이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같은 개념을 다룬 여러 버전이 있는데 립스에서도 하나 페이퍼가 발표가 되었고 ACL 쪽 학회에서도 하나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 딥러닝이라는 큰 컨셉 안에 있다기보다 저 워드 투 벡터란 논문 자체는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라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 단어가 코퍼스 전체에서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단어들을 수치화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물론 적합하게 잘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딥러닝 방식들을 사용을 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매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워드 투 벡터의 알고리즘에 이제 그 단어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 윈도우에 같이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코어 어커런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글로벌한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던 논문의 저자인데 이분은 그 스탠포드의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쪽 사람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딥러닝 방법론들이랑 통합이 되면서 발전을 이끌었다는 게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 대표적인 활용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CNN을 사용한 문장 분류 방법 같은 논문들을 통해서 발현이 된 거죠. 이거 CNN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사용됐던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본땄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받아들인 정보들을 추상화시키는 방법이 C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문장을 볼 때 워드 투 벡터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마치 이미지처럼 단방향 이미지처럼 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통합의 관점에서 사용이 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트랜슬레이션 같은 곳에도 바탕의 개념으로서 응용이 된 그런 기술인데요. 왼쪽 위에 계신 분은 그 조경현 님이라고 해서 RNN 인코더 디코더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신 분입니다. 기존에는 확률 기반이나 아니면 룰 기반의 번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프레이즈가 있으면은 이런 프레이즈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확률 혹은 룰 기반의 방식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와 맞물려서 이런 류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성분에 주목을 해서 얘네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어떤 교사학습을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역 성능 자체도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약간 구글 번역기의 오명처럼 되었던 어색한 번역들도 많이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구글 번역기를 사용을 할 때 없는 워드들은 이제 없는 단어라는 태그를 통해 갖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한영 영작을 할 때 한글 조사와 영어 단어들을 섞어 쓰게 되면 굉장히 성능이 괜찮아요. 기존에 없는 단어들을 이런 적합한 방향으로 옮겨주는 류의 알고리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한 2015년, 2014년쯤이었어요. 이 논문이 EMNLP 2014년에 나오고 그 조경현 교수님 논문도 2014년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셀프 어텐션 관련 논문들이 2015년, 6년, 7년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됐죠. 왼쪽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의 셀프 어텐션이라기보다는 셀프 어텐티브한 센텐스 임베딩을 통해서 문장 분류를 성능을 높이자라는 그런 취지로 나온 ICLR 논문이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약간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 학회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AI 학회 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서브미션 레이트 자체, 서브미션 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어서 이런 많은 논문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아까 RNN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한 그런 번역 방법을 사실 RNN 인코더 아니면 CNN을 쓰는 방법들을 사실은 모두 셀프 어텐션이란 개념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논문인데요. 실제로도 그 RNN이나 CNN을 사용하게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서로 주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그 인풋 데이터들의 그 롱 디펜던시를 커버할 수 있는 개념을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개념을 통해 갖고 이런 블록들을 연결을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으로 만들게 된 게 오른쪽의 논문입니다. 이게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거의 인용 횟수가 1000회 가깝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볼 때 그쯤 됐었는데 그만큼 이걸 응용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NLP 쪽은 이미지나 스피치 쪽이랑은 다르게 괜히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모델들이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대신에 트랜스포머 같은 이것도 텍스트가 아무래도 시퀀셜한 성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점점 알고리즘들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작년 NAACL에서 아마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을 거예요. 엘모라는 알고리즘인데 그 우리가 글로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워투백 같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할 때는 그 단어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되는 것만의 생각을 하고 걔네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이 그 프리트레이닝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엘모 같은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양방향 LSTM을 사용을 해서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게 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컨텍스트와 롱텀 디펜던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셀프 어텐션이 그 가장 대표적인 사용 예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두 가지 논문, 리사와 버트가 있는데 둘은 약간 사실 궤가 달라요. 그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그 버트의 전작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버트의 철학은 그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 때 그 프리트레인된 워드 인베딩 같은 거를 원래는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센텐스 인베딩 자체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알고리즘들이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센텐스 프로세싱을 할 때 어떤 워드 벡터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 센텐스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이 버트나 오픈AI GPT나 엘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 센텐스 자체를 하나의 벡터 혹은 벡터 열로 바꾸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이 컨텍스트를 반영하기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파인 튜닝 모델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NLP 태스크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이런 알고리즘들의 별도의 추가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게 그 워드 벡터를 뭐 원하스로 하든 아니면 TF-IDF를 쓰든 워투백 글로브 아니면 패스텍스트 같은 걸 쓰든 걔네는 다 특정 단어들의 열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데이터들에 있던 정보가 당연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센텐스 레벨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이걸 다큐멘트 레벨로 확장한 것도 있어요. 다큐멘트 레벨로 확장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 성분의
들에 들어가 있는 원래 워드 벡터라면 들어가게 될 왜곡되는 성분을 제외하고 그 센텐스 자체의 성질만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왜곡 없이 센텐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툴킷이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데이터나 아니면 딥한 스트럭처 위주의 그런 태스크, 그런 걸 사용하는 태스크들과 약간 별개로 링귀스틱한 성질들이 훨씬 중요한 태스크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 논문의 경우에는 시멘틱 롤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예컨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라는 말이 있으면은 줄게라는 그런 동사 혹은 수어를 그 주위로 이제 사랑이라는 뭘 줄 건지가 사랑이고 주는 사람은 나고 주는 대상은 너고 그런 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문장 분석을 더 포함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리사라는 논문에서는 여기 있는 그 문장을 인코딩하는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얹었어요. 그 새로운 레이어가 이 신택틱한 성분들을 그 분석을 일단 해요. 아까 기호님 발표에서 봤던 트리 같은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적이 있는 단어의 패런트 아니면 거버너 같은 거에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윗성분을 좀 더 셀프 어텐션 할 때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단어와 좀 더 신택틱하게 관련이 있을 만한 단어들에 더 집중을 해서 저 문장을 각각의 문장을 프로세싱을 한다라는 그 철학으로 다가간 논문이고, 그래서 둘이 약간 궤가 다른데 아마 나중에 이 둘이 합쳐진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름은 또 어떻게 이상하게 잘 짓겠지만 뭐 synthetic 뭐 linguistically informed bidirectional encoding of 뭐 그렇게 리버트 뭐 그렇게 짓지 않을까, 리버티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제 예측이고 제가 쓸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영어 태스크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한국어 화자로서 맞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틱 관련 태스크 할 때도 원어민 고용을 다 해서 해야 됐고,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게 나오면 한국어에 적용을 해보고 한국어에 적합하다 혹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LP 근황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딥 NLP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약간 눈여겨본 그런 학자인데, 재작년쯤에 겐을 이용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에 대해 굉장히 혹독한 평을 했었습니다. 이건 문장이 아니다. 너네가 한 거는 내추럴 랭귀지를 제너레이트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랭귀지를 제발 가만히 둬라는 요지의 글을 아주 장문에 까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그 페이퍼가 닙스 워크숍에 나오긴 했는데 아마 제가 저자였으면은 밤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굉장한 대가인데 대가가 내 논문 이름을 걸고 장문에 까는 블로그 글을 썼다. 두 편을 깠는데 그중 한 편은 댓글에 있어요. 아, 제가 사실 이렇게 쓴 거고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뜻은 아니었고 라고 댓글에 돼 있는데, 이건 제목에 달린 사람의 저자는 거긴 없더라고요. 아마 저라도 나오기 뻘쭘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컴퓨테이션 링귀스틱 베이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딥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이라고 일컬어지고 저기서 까는 건 겐이었죠. 겐이 이미지에 많이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랭귀지 한번 해보고 잘 됐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걸 판단할 만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여기선 플래그 플랜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문 용어로는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아카이브에 올리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물론 잘 된다는 걸 누가 보장해 주지도 않았지만 일단 올리고, 약간 다른 사람이 그걸 하기에 되게 꺼려지게 만드는 그런 류의 행위를 굉장히 욕을 했었는데, 그랬던 사람도 이제 버트에 감탄을 하면서 버트가 아래 트윗을 보면은
버트가 신택틱한 태스크는 잘 처리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해보니 awesome, 아주 잘 되더라라는 이런 시각, 그런 약간 비판적인 시각조차 좀 우호적으로 만드는 굉장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버트는. 그래서 작년 NLP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약간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왔는데 특히 QA 쪽 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현타가 왔었죠. 이 태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태스크가 뭐 모폴로지 아까 발표에서 나왔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모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띄어쓰기나 아니면은 영어에선 워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한국어에선 스페이싱이라고 하고, 모폴로지컬 애널리시스, 한국어에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태스크가 또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텍 시멘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멘틱 롤 레이블링이나 아니면 포스트 태깅 같은 것도 넓게는 신텍 시멘틱스라고 할 수 있고, 또 시멘틱스에만 어느 정도 관련된 태스크들도 있어요. 이제 센티멘트나 인텐션 관련된 클래시피케이션은 시멘틱에 많이 관련이 돼 있고, 넓게 봐서는 퀘스천 앤서링도 시멘틱스에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서머라이제이션 모두 시멘틱스에 관련된 태스크고, 프래그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걸 약간 다 아우르는 그런 종류의 태스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당연히 포네틱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포큰 랭귀지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스포큰 랭귀지도 내추럴 랭귀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모델들이 깨부수고 있다는 거죠. 막 깨부수고, 그래서 한 가지 태스크를 가지고 그 전에 막 논문을 쓰시던 분들이 약간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 아, 버트가 한 논문 300개는 없앴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인텐션 같은 거를 새롭게 정의를 하자. 한국어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해서는 좀 제너럴 링귀스틱한 개념으를 가든 그렇게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그리고 기존의 인텐트 추출이나 아니면 슬로 필링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기저에는 기존의 태스크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어렵다면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태스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행복 회로가 가득가득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NLP가 랭귀지 디펜던트한 측면을 무시를 할 수 없죠. 비록 버트를 이용한 모델들이 코쿼드라고 이제 한국어 QA 데이터셋이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태스크들도 있을 거고, 또 한국어의 처리에 좀 더 적합하게 피처 추출하거나 모델을 만들거나 데이터셋을 구성하거나, 저는 데이터셋 구성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집중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한글날마다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나죠. 아, 한글날에 너네가 쓰지 말라고 욕하는 건 사실 한국어다, 막 그렇게 싸움이 막 일어나곤 하는데, 이게 오늘날 한국어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또 두 개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알파벳이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면 지금의 한국어 NLP의 어려움이 지금과 같았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고요. 또 영어에 존재하는 여러 태스크들이 한국어로도 존재하나? 라는 물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서 출발한 게 얼마 전에 공개된 코쿼드 같은 데이터셋이고요. 물론 그 전에도 엑소브레인 같은 태스크가 있긴 했지만 현저히 데이터셋 사이즈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트태깅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자체에서 차이를 보이죠.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물론 변형되는 부분들을 다 떼고 생각해서라도 그 한국어는 애초에 그게 붙어있는, 교착되어 있는 게 언어 자체의 성질이니까 모폴로지컬 애널리시스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세그멘테이션보단 스페이싱의 개념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연구자가 CJK, 그러니까 Chinese, Japanese, Korean에 대해서 그 어떤 류의 임베딩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인가 하는 걸 그 실험을 해본 거였는데,
로마네이스트 코리안이 의외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 그대로 프로세싱 할 수도 있고 알파벳 같은 걸로 바꿔서 프로세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NLP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NLP 방법론들을 보다 다양하게 변형 적용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멘틱하고 프래그마틱한 태스크들의 측면은 더 쉽지가 않아요. 한국어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어순이 도치된 문장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WH in situ라고 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do question이랑 WH question이 형태가 다르잖아요. 뭐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이나 아니면 what do you want to eat? 같은 차이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문장 텍스트는 같은데 스피치 형태가 그러니까 프로서디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언어 의미의 차이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제가 포네틱스를 NLP에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한국어 원어민 화제 입장에서 영어 테스트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그렇지만 한국어 프로세싱이 또 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각종 축약어들이 이제 한 3달만 지나면 옛날 말이 돼서 그런 거를 유저 제너레이티드 노이즈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이제 향후 인더스트리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약간 프로세싱이 헬이긴 하지만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먹거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논문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네, 거의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연구되지 않은 분야가 많기도 해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심화된 신텍스, 시멘틱스, 프라그매틱스 그리고 뉴로링귀스틱스와 결합된 태스크들을 새로 제시를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약간 정신승리와 현재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그 리사나 버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